진시황의 약점은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진시황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영정이에요. 성이 영이고 이름이 정이에요. 13살에 즉위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정의 아버지는 당연히 선왕이 아니었을까요? 선대왕이죠, 그죠? 선대왕이 바로 장량왕으로 불리고 있는 자초입니다. 자초의 모습을 보이죠? 사마천이 지은 사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진시황 영정의 아버지는 장량왕이 아니고 여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시황제에게 배우는 청하통일의 지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만리장성이 떠오르십니까? 예. 또 뭐가 떠오르시죠? 불로초. 불로초. 또 뭐가 떠오르세요? 밖에 말했듯이 그 무덤. 무덤. 진시황릉이 또 떠오르신다, 그죠? 맞습니다. 진시황제 그러면 보통 불로초, 불로불사, 불멸의 아이콘이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는 왜 불멸의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오늘 제가 진시황의 전생애를 들려드리면서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천하통일, 그 방법, 그 지혜를 여러분하고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13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의 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무덤을 조성하는 거예요. 진시황제가 13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나이 50세에 서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이 무덤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 김 선생님께서 이 진시황릉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무덤이 규모가 대단하다고 했죠, 그죠? 아마 재위 기간이 더 길었다 그러면 이 무덤의 규모는 더 커졌겠죠. 진시황릉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못 들어가 봤죠. 아직까지 진시황릉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시황릉이에요. 진시황릉처럼 보이면 왕릉처럼 보여요? 무덤처럼 보이십니까? 산처럼 보이죠? 예, 산은 산이로되 오르지 못하는 산이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여산에 있다 그래서 여산릉이라고 하기도 하죠. 드론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350에서 한 500 가까이 됩니다. 전체 총 둘레가 한 1600m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봉분의 높이가 현재는 50여 미터 밖에 안 되는데 이 봉분이 많이 깎여서 그렇지 원래 봉분의 높이는 75m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지하 밑에 관을 놓게 되는데 지하 한 30m를 팠다 그래요. 굉장한 깊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시황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는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발굴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이 곧 파괴이기 때문이죠.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하다가는 이 진시황릉의 발굴이 아니라 소중한 유물과 문화재를 파괴한다고 중국 정부가 간파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국 정부에서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이테크 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이 무덤 주변에서 뭔가 측량을 했습니다. 무슨 측량을 했을까요? 바로 수은이었어요. 이 수은을 측량해보니까 그 주변보다 수은의 검출량이 20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배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속에 수은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죠. 사마천 사기의 진시황 봉기에 보면은 이 진시황릉 조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긴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황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능묘 건조에 착수했다. 전국을 통일한 후에는 70여만 명의 제수를 그곳에 보내 노역에 종사케 했다. 묘혈은 3층 샘을 이하로 깊이 파서 구리로 주조한 후에 관을 안치했다. 그러니까 청동으로 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안에 별궁을 건설하고 묘실 안에는 진귀한 보물을 가득 수장했다. 또 잔인들을 시켜 불시에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누구든 도굴하러 들어왔다가는 그 화살에 맞아 죽도록 했다.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한 천장에는 일월 성신을 장식하고 바닥에는 구주 오악을 배치했다. 진주를 가지고 위에 은하수를 만들었다고 해요.
구주오악이란 말은 진나라 전체의 지형을 본따 가지고 강에는 수은을 흐르게 했습니다. 수은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흐르게 했다 그러면 기계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어 수은이 계속 흐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세 황제는 시 황제의 후궁과 비빈 중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고 궁중에 남겨두기 마땅치 않는 여자는 모두 순장하도록 하였다. 이 속에 순장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현실 안에 연도를 봉쇄하고 이어 현실을 바꿔 연도까지 완전 봉쇄해서 장인들이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초목을 심어 산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로되 오르지 못하는 산이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살았어도 불멸의 삶을 꿈꾸었지만 죽었어도 불멸의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 이 무덤 내부가 살아생전에 진시황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똑같습니다. 바깥에 도성이 있어요. 외성과 내성이 있고 그 안에 궁궐을 만들어서 관을 안치다는 거죠. 이 진시황릉 발굴을 못했지만 진시황릉 1km 그리고 1.5km 주변에서 발굴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병마용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병마용갱 중에서 1호갱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마용들이 보이시죠? 1호갱에서 발견된 건 한 6,000기 정도의 병마용입니다. 당시에 진나라의 군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병입니다. 1호갱은. 1호갱에서 병마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얼굴 모습이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하나도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실물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도 갑옷 모양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의 학자가 진짜 얼굴이 다 다를까? 6,000기가 그래도 닮은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진짜 조사를 해봤대요. 얼굴은 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귀는 절대로 닮을 수가 없대요. 선생님 귀하고 제 귀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달라요. 병마용의 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실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그냥 빚은 게 아니라 고온으로 한번 부어냈습니다. 도기 형태로 만든 거죠. 다음에 2호갱에서 발견된 청동 전차가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전차가 있고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쇠뇌 있죠. 활 같은 발사 장치요. 그런 쇠뇌도 이 2호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갱도 지금 발굴 중인데요. 진시황 당시의 지휘본부가 바로 3호갱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디테일에 한 번 더 놀랍니다. 여기 병마용갱에 가면 그 규모에 한 번 놀라지만 그 디테일에 2번 놀란다고 하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갑옷에 보면은 갑옷 철갑 하나하나를 연결하는데 못 같은 게 있어요. 그 못 하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병마용은요, 처음에는 채색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이 채색이 다 빛에 발해진 거죠. 약간 채색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신고 있는 군화입니다.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 군화 바닥까지 디테일하게, 그 문양까지 디테일하게 다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디테일의 미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2번 놀래켰는데 3번 놀래킬 게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마용갱의 발굴이 남아있다는 거죠. 4호갱, 5호갱, 어쩌면 6호갱, 7호갱까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사후 세계에서 진시황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진시황제가 꿈꾸는 세상, 진시황에서 배우는 천하통일의 지혜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시황의 약점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2가지 버전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군 버전. 2번째, 카리스마를 가진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수했던 영웅 버전.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폭군 버전보다는 영웅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약점은 강점으로 승화시켜라. 진시황의 약점은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진시황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영정이에요. 성이 영이고 이름이 정이에요. 13살에 즉위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정의 아버지는 당연히 선왕이 아니었을까요? 선대왕이죠, 그죠? 선대왕이 바로 장량왕으로 불리고 있는 자초입니다. 자초의 모습을 보이죠? 사마천이 지은 사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진시황 영정의 아버지는 장량왕이 아니고 여부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부리는 전국시대의 만수르입니다. 전국시대의 대부호, 전국시대의 만수르예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했던 대무역사, 대부호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여부리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농사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석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사람한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여부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수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부리는 사람한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량왕. 왕이 되기 전에는 자초라고 불렸습니다. 이 자초라는 이름도 여부리가 지어줬던 거예요. 이 자초가 젊은 시절에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혀왔을 때 본국 진나라로부터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나라조차도 그 생활에 대해서 전혀 무심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잘생긴 거지였었어요. 그런데 여부리가 이 자초와 몇 마디 얘기를 해보고는 내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찍었어. 내가 너를 픽했어. 내가 투자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초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자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자초를 진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바로 킹메이커 여부리였습니다. 보통 섭정은 왕의 모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의 모후였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태우라고 해요. 이 제태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부리의 애첩이었어요. 여기서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여부리의 애첩이 전국시대의 최고 미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미인이었었는데 이 자초가 여부리 집에 오면서 그 조희, 원래 이름은 조희였었거든요. 그 조희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리가 자기가 투자할 사람이 자기 애첩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애첩까지 자초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조이는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채 진나라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욱더 대박인 것은 그 자초가 장량왕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3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3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태우가 섭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제태우는 나란 일에 관심이 없어. 모든 나란 일은 어린 13살 영정이 아니라 여부리한테 대리 섭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부리는 진나라의 모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태우는 뭐 했을까요? 제태우는 여전히 여부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리하고 계속 연인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부리가 겁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 둘이 연인 관계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나 그 죽음인데. 그래서 이 여부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욕정에 불타는 이 제태우한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자. 그 남자가 바로 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노예가 아니고 노예예요. 요 사람을 황간으로 위장시켜가지고 궁궐에 잠입시킵니다. 그러니까 황간으로 위장시켰으니까 수염을 다 깎아야 되겠죠. 수염을 깎은 상태로 궁궐에 잠입시켜가지고 제태우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누가? 여부리가. 이 노예를 보는 순간 제태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2명의 아이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예가 제태우의 권력을 믿고 또 다른 야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요. 바로 노예의 반란이죠. 기원전 238년에 노예가 데리고 있는 식객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식객 3,000명을 데리고 진시황이 있는 함량으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진시황한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목숨조차도, 나라의 흥망조차도 알 수 없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진시황은 기회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노예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여부리를 시켜서 노예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노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거열령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왕 영정의 배다른 두 동생도 죽입니다. 그리고 삼족을 멸합니다. 그리고 노예 반란에 동원되었던 식객 3,000여 명도 전부 다 죽여버렸죠. 반란군을 죽인다는 것은 왕한테는 적이 없어진다는 거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진왕 영정한테는 또 한 명의 적수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여부리였습니다. 여부리는 진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 사람한테도 약점이 있죠. 이 반란을 일으킨 노예를 제태우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부리였잖아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여부리를 저기 먼 총나라로 유배를 보내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부리는 자결을 택하게 됩니다. 여부리를 제거하고 노예를 제거하고 마침내 진시황은 진나라에서 진정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된 지 딱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시황이 출생의 비밀이 약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왕권을 강화하는 절호의 강점이 된 거죠.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바로 천하통일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오랑캐에게 배우는 진나라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진나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디쯤 있습니까? 예, 전국 7웅 중에서 제일 왼쪽 서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방 왼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흉노, 월지, 강, 저족이라고 하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이 민족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오랑캐라고 불렸습니다. 서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견융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 오랑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오랑캐하고 가장 인접해 있던 진나라는 다른 전국의 6개의 나라들한테 뭐라고 불리워졌냐 하면은, 야, 너희들도 똑같은 오랑캐다. 오랑캐하고 똑같이 붙어 있잖아. 아유, 저는 야만인. 그러면서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후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진나라는 이 왼쪽에 있는 유목민족들하고 싸워요. 유목민족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말 타는 거죠. 기마수를 배웁니다. 기병을 양성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보병이 우선이었다면 이 진시황이 이끌고 있는 진나라는 바로 기병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기마술이라는 전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랑캐한테 이 진나라는 배웠다는 겁니다. 개방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시황제의 성장 과정과 오랑캐라고 멸시받던 진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있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언젠가 그런 사람이 큰일을 해냅니다. 진시황제처럼요. 그래서 주변에 존재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한 번 좀 눈여겨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시황제에게 배우는 천하통일의 지혜. 두 번째, 인재 영입에 국경은 없다. 진시황제뿐만 아니라 그 선대 때부터 이 진나라는 굉장히 인재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진효공 때의 법가사상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위나라 출신입니다. 이 상황이 진나라에 와서 상황의 변법을 시행합니다.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큰 장대를 하나 꼽아 놓습니다. 그 장대에다가 뭐라고 적혀 놓냐 하면, 요 남쪽에 있는 장대를 북쪽으로 옮기면 금 50냥을 줄게 라고 적어 놨습니다. 장대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데 금 50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에휴, 설마 여기서 장대 저기 옮기는데 50냥 주겠어?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장대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상황이 금 50냥을 딱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죠. 아, 상황의 변법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법질서를 상황을 통해 가지고 진나라가 확립하는 겁니다. 당시에 진나라는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 토굴 생활을 했다 그래요. 토굴에서 1대, 2대, 3대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살았는데 전부 다 토굴 속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명씩 5집을 5가를 만드는 거죠. 5가 작통법이라 그래가지고 5집을 하나의 구획을 만들어가지고 한 집에서 1명씩 병사를 각출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군대를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제대로 군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능력 위주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군의 목을 얼마만큼 많이 따왔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계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당시 신분제를 타파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순전히 능력 본위의 사회로 만든 사람이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운하 건설의 1등 공신 정국이에요. 토목기술자인데 이 사람은 한나라 출신이에요. 진나라 바로 옆에 한나라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한나라에서 파견했던 간첩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보냈냐 하면, 진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힘을 좀 빼야 되겠다. 네가 가가지고 토목공사를 유도해라. 그래서 모든 재정이 거기에 투입되고 모든 국력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진나라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 사람이 그 이유 하나로 진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국이 간첩인 게 발각이 되었지만 진시황은 계속 이 사람을 인재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진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하를 만들어냅니다. 이 운하를 통해 관계 수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진나라 지역을 옥토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당시 주변국보다 생산량이 10배나 더 많았다고 해요. 부를 창출했다는 거죠. 이 부를 가지고 군사력을 키웠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비록 간첩이었지만, 비록 스파이였지만 같이 품었던 이 진시황의 개방성, 이것도 천하통일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시황제 때의 법가사상가 이사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 출신입니다. 초나라 출신 이사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있었죠.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할 때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정도전이었죠. 이성계한테 정도전이 있다면 진시황한테는 이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가 진시황의 천하통일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객경이라고 그래요. 아까 한나라 출신의 토목기술자로 간첩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에도 정국이 있습니다. 예. 이 정국이 간첩으로 드러나자 객경들을 몰아내자, 외국 출신 대신들을 몰아내자, 이런 식의 진나라의 기득권 세력들 상소가 계속 올라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초나라 출신의 이사가 거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타국 출신 인사 축출을, 이걸 축객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언을 간축객서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나라의 번영은 선왕 때부터 유능한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등용한 데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내쫓으시면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등용해 진나라를 위협할 것입니다. 세상은 흙 한 줌도 양보하지 않아서 그리 높고 장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버리지 않아 그렇게 넓은 것입니다. 이 간축객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입니다.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 외국 출신의 인재들을 방출을 해라, 쫓아보내라 해가지고 축객령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진시황이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사가 이런 상소문을 올리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진시황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도 분명히 간파를 하고 수정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진로를 바꿀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간축객서로 인해 가지고 축객령은 다시 없는 걸로 됩니다. 외국인 인재들이 진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의 비전이 뭔지 알아야지 진나라에 충성을 하겠죠. 내가 이 나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제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나라별로 도량령이 다 달랐고 화폐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화폐와 도량령을 통일한 겁니다. 화폐를 진나라 화폐로 통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 다른 도량령을 통일해가지고 활발한 경제활동, 무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EU에서 볼 수가 있죠. 유럽연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죠. 이렇게 경제권으로 통일하면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납니다. 진시황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의 화폐를 전부 다 통일하고 도량령도 다 통일했습니다. 또 하나 문자를 통일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 이게 바로 진시황이 제시했던 경제 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보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라. 여러분들이 아까 진시황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가 만리장성이라고 그랬죠. 진시황제 때부터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각국의 장성이 다 있었습니다. 이 성을 그냥 연결한 거죠. 진나라 시황제는 이걸 연결한 겁니다. 유목민족이었던 흉노를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막아주겠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그 흉악한 흉노를 내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만리장성은 야만과 문명의 경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만리장성의 끝은 명나라 영락제 때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만리장성을 가지고 진나라는 안보 강국의 이미지를 백성들한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진시황제는 또 하나의 창의적인 통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게 바로 순행이에요. 역대 어떤 나라의 왕도 이 순행이라는 방법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직접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자기가 통일하는 지역에 가본다는 거죠.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을 더 사는데요. 그 10년 동안 5번의 순행을 합니다. 전국을 순행한다는 거죠. 얼마나 넓겠어요. 비행기도 아니고 KTX도 아니고.
거친 수레로 그 지역을 순행을 한다는 게 왜 순행을 했을까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 백성들하고 스킨십을 강화하는 거죠. 백성들의 삶을 내가 직접 본다는 거죠.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내가 만든 이 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다는 겁니다. 이 순행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1년간의 준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준비하고 1년 순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시황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불사를 꿈꾸었다 그러잖아요. 그 불로불사의 대표적인 물질이 수은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수은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예전에 화장품에는 수은이 있다고 하기도 하죠. 진시황 말년에 수은 중독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사람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순행을 5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다는 거죠. 과로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불로불사를 꿈꾸었던 진시황 50살에 죽습니다. 지금까지 진시황이 배우는 천하통일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기를 위해서 바꿔라. 두 번째, 인재영입의 국가의 명령을 들어라. 세 번째,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라. 진시황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천하통일을 했지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남북통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진시황이 되어서 그 지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